창조적인 미래를 만드는 지식 강연. 상상하라 이미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현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모입니다. 네. 요즘 정말 과학이 발전했다라는 걸 매일 느끼는데 요즘에 언제 주로 느끼세요? 스마트폰으로 예. 운동하면은 그렇죠. 칼로리 소모하는 거 나오고 얼마나 내가 운동했는지 나오고 그다음에 또 뭘 관리해야지 나오고 이런 거를 다 체크해 주는 걸 보니까 야, 이거 참 쓸만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끔은 스트레스 받아요. 아, 왜요? 기록에 내가 많이 안 걸었어. 운동을 더 해야 된다. 정확하게 체크가 되니까 내가 더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하지만 참 놀랍다. 그렇죠. 네. 사실 뭐 스마트폰 말고도 요즘엔 시계로도 나오고요. 그렇죠. 예. 아직 뭐 나오진 않았지만 안경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뭐 체온이나 뭐 자는 습성 이런 거 다 기록된다는 얘기인데 과학의 끝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이 안경 그 안경 아니죠? 아니에요. 투시하는 거 뭐 이런 거 아니죠? 나오면 살려고요. 네. 예. 요즘에는 그런 것도 있더군요. 속옷인데 속옷에 이게 뭐가 장착이 돼 있어요. 왜 웃어요? 불편할 것 같잖아요. 아니 왜? 속옷에 이렇게 요즘 요 웨어러블 디바이스라고 해서 네. 컴퓨터를 입는다 뭐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속옷에 뭐 이렇게 컴퓨터 같은 거 장착하면 해가지고 심지어 이게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유방암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매일 체크해 주는 것도 있대요. 거의 의료기기네요. 그러니까요. 옷이. 네. 불편하지 않을까요? 무겁지 않을까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뭔가 장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항상 뭘 달고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과학으로 어떻게 해결될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은 뭔가를 안 한 것처럼 가볍게 하면서도 그런 기술이 돼야 되니까 네, 그렇죠. 과연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데도 과학적인 어떤 것들이 숨어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쉽게 유추할 수가 있죠. 자, 입는 컴퓨터를 만들어내는 미래 기술을 연구하는 분야라는 생각이 드는데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서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이야기가 오늘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분들이 또 나올지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 오늘의 주인공 두 분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좀 어렵네요. 한 분은 그냥 신소재공학과, 한 분은 융합에너지 신소재공학과. 그러네요. 네. 자, 어떤 분야인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저는 사실은 이제 신소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새로운 소재를 뜻하는데요. 네네. 사실 뭐 상당히 다양한 새로운 소재가 있습니다만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그 중에서 나노 소재. 나노 소재를 이용해서 아까 말씀하신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플렉서블 디바이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 얘기 들으셨군요. 네, 들었습니다. 저 굉장히 궁금해요. 강연 들어가기 전에 실제로 속옷에 이거를 장착하면 나노 기술이기 때문에 무게감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직물을 만드는 어떤 섬유에다가요 아주 작은 이런 나노 소재들을 잘 이렇게 융합하면은 사실은 어떤 실 가닥이 막 디스플레이가 되기도 하고 태양 전지가 되기도 하고 요새 그런 기술들을 실제로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직물과 나노 소재를 섞어가지고 같이 짜는 거예요? 네, 아예 나노 소재를 이용해서 직물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네. 자, 우리 노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소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착용할 때 착용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솔직히 얘기하면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아주 오래 전부터 컨셉은 있었어요. 그런데 컴퓨터를 우리가 이고 다닐 수는 없고 이제 그것을 얼마나 사람들이 쉽게 착용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또 이물감을 느끼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지거든요. 너무 쓰임새는 있는데 입었는데 금속이 막 날 찔러 막. 그럼 못 입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어떻게 이물감 없이 우리가 가볍게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저희가 연구하는 신소재가 중요하게 담당을 하고 여기 김세혁 교수님이 이제 그런 소재 분류 중에서 소재의 크기에 따라서 분류를 하면 나노 사이즈이기 때문에 나노 소재라고 부르는 거고요. 저는 이제 소재의 기능성에 의해서 전자 소재를 만들기 때문에 주로 전자 소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노보다 더 작은 단위는 없는 건가요? 나노보다 작은 단위가 옹스트롬이 있죠, 사실은요. 옹스트롬. 네. 그러니까 옹스트롬이 이제 원자의 크기에 해당하는 건데요. 나노면은 그거보다 조금 더 큰 분자의 크기.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이 오늘 강연해 주실 이야기 첫 번째 주제가 뭔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꿈의 신소재 개발. 이건 의미가 두 가지가 있겠는데요. 신소재 개발이 꿈이라는 건지 정말 꿈의 신소재 개발하는 게 목적인 건지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네, 지금 말씀하신 뜻도 이제 상당히 일리가 있는 뜻인데요. 사실 제 나름대로 또 다른 뜻을 한번 말씀드리면요.
사실 우리가 영화나 어떤 상상할 수 있는 장치들을 보면은 뭐 웨어러블 디바이스도 그렇고 네. 아주 뭐 다양한 형태, 현재 존재하지 않는 다양한 형태를 우리가 꿈꿀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영화에서는 나오지만 우리 주변에 아직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은 소재가, 네. 그에 필요한 소재가 없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우리가 꿈꾸는 네. 어떤 그런 꿈꾸는 새로운 개념의 장치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네, 네. 그에 걸맞는 소재 개발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 것이죠. 아, 그러면 지금까지 신소재가 있었지만 네. 신소재 개발을 계속 하는 게 또 꿈이다. 네.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가 되겠네요. 그렇죠. 앞으로는 또 이제 그런 소재가 더 중요하다고 많이들 네. 과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연은요, 김상욱 교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강연을 청해 듣겠습니다. 저는 먼저 이제 강연을 그 신소재와 뭐 나노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소재라는 말이 어떤 뜻을 갖는지부터 다시 한번 좀 복습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자연계를 보게 되면요, 뭐 강가에 흐르는 물도 있고, 그죠? 뭐 저 산을 보면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우리가 이제 아무 그 편견을 가지지 않고 보게 되면은 우리가 물질이나, 그죠? 아니면 이제 물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용하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소재가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 어린이들이 가지고 노는 그 장난감 로봇들을 보면은, 그죠? 이제 플라스틱이 그걸 만드는 소재로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지금은 어떤 장난감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로봇가 실제로 영화에 나오듯이 진짜로 어떤 우리 생활에, 그죠? 커다란 로봇으로 이제 실제로 만들어진다면 거기에는 아주 새로운 개념의 강한, 그러면서 아주 그 새로운 기능을 갖는 소재가 필요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신소재, 새로운 소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소재라는 말의 뜻은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셨는데, 소재란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 아주 오래전부터 이제 많이 스며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인류 역사를 구분할 때, 그죠? 뭐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뭐 청동기 시대,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걸 잘 아시죠, 그죠? 사실은 뭐 구석기 시대, 석기 시대에는 어떤, 그죠? 주로 돌을 깎아가지고 우리가 도구들을 만들어서 썼고요. 그다음 청동기 시대에는, 그죠? 청동. 그다음에 철이 나오면서 이제 됐고, 그다음에 최근에 20세기에 들어와서는 뭐 실리콘이라든지 어떤 이제 플라스틱 같은 것들이 새로운 소재로 등장을 했는데, 결국에 이런 새로운 소재가 등장하게 되면 인류의 삶 자체가 크게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어떤 원하는 새로운 방향으로 어떤 과학을 발전시키고, 그죠? 새로운 장치를 만들려면은 이와 같이 새로운 개념의 신소재가 당연히 개발이 돼야 되는 것이겠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어떤 장치들이 개발되고 있는지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방금 뭐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웨어러블 소재, 그죠? 들이 조금씩 우리 주변에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아주 유연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서, 그죠? 우리 몸에 이렇게 곡면에 붙일 수도 있는 그런 부드러운 어떤 플렉서블한 형태로 많이 변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제 어떤 디스플레이가 있는지 모르다가도 거기를 툭 만지게 되면 갑자기 디스플레이가 나오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투명하게 숨어 있다가 어떤 장치가 튀어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최근에는 뭐 몸에, 그죠? 이렇게 부착을 하거나 몸 안에 이식하는 그런 개념의 어떤 디바이스까지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려면은 기존의 어떤 전자장치를 만들던 실리콘과 같은 딱딱한 소재로는 더 이상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어떤 그저 새로운 개념의 전자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어떤 소재들이 필요할까? 거기서 보게 되면은 요즘 많이 관심을 끌고 있는 나노 소재가 거기서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나노가 무엇인지라는 개념은 많이 보급이 돼서 많이 아실 텐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의 키를 미터라는 단위로 많이 이제 표현을 하고, 미터의 1000분의 1이 밀리미터가 되고, 그죠? 밀리미터의 1000분의 1이 마이크로미터가 됩니다. 그런데 다시 마이크로미터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나노미터가 되거든요. 이런 영역에 가면 더 이상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마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그런 소재라고 볼 수, 그런 어떤 크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작은 소재들이 갖는 장점은 어떤 소재라 하더라도 이렇게 작고 얇아지게 되면 유연해집니다. 기계적으로 플렉서블해지고, 또 작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서 투명하게 되죠. 그러면서도 그 소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어떤 성질들, 좋은 성질들을 여전히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이런 나노 소재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까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개념의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아주 중요한 그런 숙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이런 나노 소재를 우리가 이제 합성하고 얻어내기만 한다고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죠. 그걸 갖다 어떻게 우리가 잘 조직해서, 그죠? 잘 어떤 패턴화하고 잘 이렇게 구성해서
결국에 어떤 조립을 해서 그죠? 우리가 원하는 장치로 만들 것인가? 이제 그것이 하나의 과학의 커다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사실 나노 기술이라는 것이 꽤 오랫동안 개발이 되어 왔기 때문에 새로운 나노 소재는 꽤 많이 이제 발견이 되고 합성이 됐는데 그걸 어떻게 해서 이제 앞으로 장치로 만들 것인가? 이제 그것이 앞으로의 나노 기술의 커다란 숙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자연계를 보게 되면은요, 지금 보시는 그림이 이제 바이러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시는 건데,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단백질이라는 생체 분자와 DNA, RNA 같은 분자들이 스스로 외부에 아무런 힘 없이 이렇게 스스로 조립돼서 바이러스가 됩니다. 그러면 단백질이나 이런 것들은 특별한 역할을 못 하다가 바이러스가 되면 자기 복제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갖는 그런 것들을 분자들이 스스로 조립돼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현상이죠. 사실 자연계는 오래전부터 이런 원리를 쓰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원리를 어떻게 잘 배워서 나노 소재들을 잘 구성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죠? 아주 그 유용한 장치들을 미래 장치를 만들 것인가.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나노 기술의 숙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 강의를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상욱 교수님의 첫 번째 강연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근데 화장품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네. 나노 기술을 이용해서 이걸 작게 만들어 가지고 피부에 직접적으로 침투되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서 네. 저는 그래서 나노 기술이 분쇄 기술인 건지 네. 아니면 거기에 어떤 정기적인 작용을 통해서 이게 쪼개지는 건지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네. 그거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사실 나노 기술이라고 그러면 네. 크기가 나노미터 수준의 소재나 물질을 만들 수 있으면 전부 다 나노 기술입니다. 예. 그러니까 분쇄를 해서 만들어도 만들 수 있다면 분쇄해서 그 정도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런 기술도 최근에는 사람들이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요? 아니면 아예 작은 원자를 합성해서 만들 수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만들어진 대상이 나노미터의 어떤 작은 크기를 가지면 다 나노 기술이 되는 것이죠.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신소재를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기술이 나노 기술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어떤 신소재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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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지금 많은 방청객들께서 첫 번째 강연, 김상욱 교수님의 강연을 들었는데 혹시 궁금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듣으셨어요? 너무 쉬워서 쉽게 예. 설명해 주셔서 정말 네네. 재밌었는데 네네. 그 마지막 부분에 분자 자기조립 보고 네. 질문이 생각이 났어요? 생겼는데 요즘에는 3D 넘어서 이제 4D까지 관심이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신소재 개발이 혹시 4D 프린팅과는 연관이 있는지 혹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그 전에 모르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3D 프린팅은 많이들 이제 아실 네. 텐데 4D 네. 프린팅은 뭐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알고 있는 4D 프린팅은요, 3D로 프린팅을 한 이후에 네. 프린팅된 어떤 구조가 스스로 다른 구조를 더 스스로 변모하는 단계까지 포함하는 걸 이제 4D라고 그렇게 예. 이제 학문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은 이제 3D 프린팅 때부터 사람들이 제일 관심을 갖던 것이 소재입니다. 왜냐하면 그러겠죠. 소재가 프린팅이 됐을 때 3차원적인 구조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더군다나 4D 프린팅이 되려면 구조를 유지함과 더불어 다른 구조로까지 더 진화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것은 프린팅하는 장치보다는 프린팅되는 대상이 되는 소재가 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네, 소재 기술이 아주 그 분야에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 분자끼리, 그러니까 자연 생태계에서 분자끼리 네. 그 결합하는 방식이 네. 사실은 우리도 연구해야 될 분야다라는 거와 이게 어떻게 연관이 되냐 이제 이런 질문도 있었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 어떤 구조를 그린 다음에 스스로 조직화되는 네. 분자가 그 현상을 이용하면 4차원, 3차원에서 4차원 3D의 4D 프린팅으로 넘어갈 수가 있죠. 네네. 그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자연 생태계에서의 네. 조합이 네. 곧 4D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 원리를 어떻게 사람이 이제 얼마나 흉내낼 수 있을지 그것이 중요한 관건입니다. 어떤 그림이 안 그려지기도 하는데 네. 최근에 그 오리가미 로봇이라는 걸 봤거든요. 종이 접기 로봇이라고 할까? 이게 조그만 종이가 스스로 막 접혀지면서 로봇가 되고 이런 걸 봤는데 네.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것도 하나의 자기 조직화입니다, 사실은. 자기 조직화. 네. 네, 갑자기 저희가 이제 학생으로서 떠오른 게 네.
예를 들면은 그때 그 뭐 있었죠? 점프하고 하는 거 있었잖아요. 우리 강연 들은 것 중에. 양자역학이요. 양자역학. 네. 그런 개념인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은 얘가 하나의 성질만 소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입자에 네. 대한 거라는 건 그죠? 같은 거겠죠. 맞아요. 네. 소재가 굉장히 작아져서 네. 양자의 세계로 가면 네. 새로운 현상이 발현이 되는 거죠. 네. 저만 홍작 감동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노 교수께서 말씀하셨는데 네, 그럼 네. 이어지는 강연은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말씀드릴 네. 첫 번째 내용은 우리가 기존의 이제 전자 소재들은 대부분 고체 형태로 되어 있는 소재거든요. 네. 물론 이제 액체 형태로 되어 있는 전자 소재들도 있지만 네. 이것을 소자로 만들기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인쇄, 그러니까 이렇게 프린팅 공정을 통해서 소자를 만드는 이제 인쇄 전자 기술에 네.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값이 많이 나가는 그 분야니까 또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경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노 교수님의 강연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소개드릴 내용은 인쇄전자 소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매일 가지고 다니는 가장 친숙한 전자기기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아마 스마트폰 혹은 휴대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저도 지금 지니고 있는 유일한 전자제품은 아마 스마트폰일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휴대폰은 어떻게 무엇으로 구성되었는지를 우리가 먼저 알면 그 다음에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신소재를 통해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거, 앞으로는 어떤 스마트폰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예측해 볼 수 있거든요. 대부분 스마트폰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먼저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꺼내보면 여기에 구성되어 있는 이제 먼저 하우징이 있죠. 이제 스마트폰의 구조체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기판이라고도 하고 구조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열어보면 먼저 이제 스마트폰에서 우리가 정보를 볼 수 있는 표시 소자라고 하는데 또 다른 말로 하면 디스플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령 LCD도 있고 OLED도 있죠. 이런 디스플레이로 되어 있고 또 그 디스플레이를 우리가 구동시키기 위해서는 반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터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터치를 하면 얘가 이제 어떤 그 뒤에 있는 스마트폰에 뭔가가 막 움직이면서 저한테 정보를 보여주겠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첫 번째 들어가는 것이 연산 소재라는 겁니다. 이건 논리 소재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또 다른 쉬운 말로 얘기하면 CPU라고 이제 컴퓨터 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이런 연산 소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무언가를 기억해야 하는 저장 소자도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었으면 스마트폰으로 거기에 영상이 들어와서 그것을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런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는 저장 소자도 역시 들어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그 안에는 우리가 모르는 굉장히 많은 센서들이 있어요. 아는 센서도 있지만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것을 다 구성하는 전자회로, 그다음에 뒤에 에너지가 들어가는 배터리, 이제 이런 형태의 소자들로 부품들로 들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제가 방금 소개해드렸던 단위들이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부품이라고 불러요. 부품. 그러면 휴대폰이 있고 휴대폰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느냐 하면 부품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부품은 또 무엇으로 만들어졌냐 하면 소재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전자 소재들을 가지고서 그것으로 부품을 잘 만들면 그 부품을 조합을 해서 이제 휴대폰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 소개드릴 인쇄전자 기술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형태로 보면 전부 고체로 이루어졌어요. 딱딱하죠. 그냥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액체는 우리가 개념상 어떤 용기 안에 넣으면 이렇게 용기의 모양을 따라가게 하는 형태를 갖고 있지 않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얘기했을 때 이런 액체로 어떻게 우리가 이런 고체의 휴대폰이나 전자제품을 만들 수 있을까라고 상상이 안 가겠지만 이제 그것은 인쇄전자 기술이라는 것으로 만들게 됩니다. 가령 우리가 매일 일상생활에서 쓰는 한 가지 전자제품 중에 하나가 바로 프린터입니다. 저희 집에도 있는데 뭐 잉크젯 프린터도 있고 레이저 프린터도 있죠. 그럼 그 프린터를 쓰기 위해서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면 프린터 기계가 물론 있어야 하지만 잉크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빨간색, 파란색, 그다음에 녹색 잉크를 가지고 넣어서 컬러를 프린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뭐 화면에서 보던 어떤 서류를 인쇄를 해서 그것을 우리가 지면으로 보게 되는데 바로 이 과정 안에서 그 잉크를 다른 형태의 그런 색깔이 들어있는 염료로 만들지 않고 방금 얘기했던 휴대폰을 만들 수 있는 전자 소재들로 우리가 잉크를 만들게 되면 그 잉크를 갖고 이렇게 어떤 패턴을 그리게 되면 바로 그게 전자 소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인쇄전자 기술은 이런 인쇄 기술과 기존에 쓰고 있는 프린팅 기술과 또 전자 소재, 방금 얘기했던 신소재의 전자 소재가 결합되어 있는 새로운 형태의 전자 소재를 만드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두 개의 특징점이 있는데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모든 전자 소재들을 전부 용액화만 잉크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잉크로 만드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만들어진 잉크를 갖고 우리가 전자 소재를 만들었을 때 이것을 다시 고체로 만드는 기술들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패턴을 만드느냐 하는 기술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런 전자 소재를 만들 수 있는데 특히 이 인쇄 기술이 가장 발달될 때가 어디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현재 인쇄 기술은 거의 대부분이 전통적인 산업인 출판업에 쓰고 있어요. 물론 제가 저희 집에서 저희 사무실에서 인쇄를 직접 하기도 하지만 상업적으로는 우리가 출판물, 책을 인쇄할 때 혹은 신문을 인쇄할 때 쓰거든요. 그러면 그 공정이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가 신문을 인쇄하는 인쇄기라고 하는 롤투롤 프린터라는 데 집어넣고 신문을 빠르게 인쇄를 하거든요. 근데 이 공정과 똑같이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전자기능성 잉크를 집어넣고 신문을 인쇄하듯이 인쇄를 하면 미래에는 이런 신문을 인쇄하듯이 전자 소재가 아주 빠른 속도로 값싸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쇄 전자 기술이 가장 좋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런 소재를 갖고서 새로운 방법을 만들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가격이 엄청나게 싸질 수 있어요. 신문 한 장에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보통 한 100원, 가격이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정도의 가격으로서 향후 미래에는 우리 큰 쓰는 TV도 100원에 만들 수 있는 이 기술이 바로 인쇄전자 기술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가 삼성이라든지 굉장히 LG라든지 유명한 전자 회사들만 이런 TV를 만들었었는데 제가 집에서 프린터만 있으면 미래에는 그걸 가지고서 제가 마음대로 이렇게 전자소재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가격이 싼 전자소재를 만들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노용영 교수님의 강연이었습니다. 예. 정말 신기한데요, 이거? 야, 이거 정말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그 컴퓨터의 마더보드 같은 기판 이거를 종이로 그냥 그러니까 뽑아서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좀 헷갈리는 게 있었어요. 네. 소재와 소자라는 말이 좀 나왔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그 지금 차이는 용어를 쓸 때? 그러니까 우리는 소자를 사실은 모든 전자제품을 소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전자제품은 소자다. 예, 그렇죠. 가령 우리가 아까도 김상욱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 나무가 있고 이 나무로 깎아서 만들면 가구가 되잖아요. 이게 나무와 가구의 차이듯이 소재가 있고 이걸로 전자제품을 만들면 이게 소자입니다. 그러니까 소재는 원래 그 재료고 그렇죠. 소자는 그 재료를 만든 게 소자네요. 그렇습니다. 예. 방청객에게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이 있으신 분 질문해 주시죠. 예. 여학생. 자,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먼저. 저는 부천에서 온 24살 여학생 권영선입니다. 자, 어떤 궁금증이 있으세요? 네, 보통 우리가 쓰는 잉크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A4지 같은 용지를 쓰잖아요. 그러면 이런 나노 그 전자소재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그 지면을 어떤 소재로 쓰게 되나요? 되게 중요한 질문이네요. 그런데 아까 신문 예를 드셨는데 그러면 그 모든 거에 다 이게 활용이 가능한 건지? 그렇죠. 우리가 프린터를 할 때도 모든 거에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모든 거에다 다 프린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인쇄를 잘 해보시면 알겠지만 가령 제가 잉크젯 프린터를 통해서 사진을 인화지에다 인쇄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인화지와 잉크 자체의 성질이 잘 맞지 않으면 사실 좋은 품질의 사진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실 모든 데에다 다 인쇄를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사실 잉크와 그 인쇄하려고 하는 그 종이라든지 혹시 그런 재질에 그것이 서로 잘 맞지 못하면 인쇄의 품질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잉크를 잘 만드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김성욱 교수님께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탄소 나노 기술, 인쇄 전자 기술 두 개를 들었는데 이 두 개가 접목이 되면 어떤 결과를 상상할 수 있을까요? 두 개가 전혀 다른 분야는 아니니까요. 사실은 아주 연관성이 깊고요. 그 두 개를 잘 융합하기 위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는데요.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인쇄 어떤 소자 기술에서는 잉크가 중요하거든요. 그 잉크로 쓰일 수 있는 물질이 나노 소재입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 반도체도 실리콘 큰 덩어리를 우리가 인쇄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작은 입자로 만들어서
용액에 녹이면 네. 인쇄가 가능해지죠. 네. 금속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도 그렇고 네, 네. 도체 이런 것들을 다 인쇄하기 위해서는 나노 기술이 거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강연을 듣고 있다 보니까 신소재가 많이 개발된 미래 모습이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잠시 후에 신소재 개발에 대한 강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매진. 기후변화 그 자체는 우리에게 식량을 가져다 줄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있습니다. 지구상에 이렇게 먹을 것들도 많은데 왜 하필 곤충을 먹어야만 하나? 곤충 모양이 있는 걸 하나쯤은 가지고 나오실 줄 알았어요. 가지고 왔어요. 아니, 그냥 물어봤는데 진짜 가지고 오셨어요? 창조적인 미래를 만드는 지식강연 이매진 여러분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미래를 만드는 신소재. 굉장히 중요하네요. 미래를 만드는 신소재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분은? 네, 사실은 뭐 다양한 신소재가 있고요. 네. 다 각자 중요성이 크지만 아무래도 제 입장에서는 제가 연구하고 있는 나노 소재가 가장 중요한 신소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네, 주대가 있으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교수님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전자 소재였는데 네. 최근에 굉장히 관심 있는 소재 중에서는 전자 소재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인체에 부착하는 인쇄를 해서 인체에 부착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소재를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처음부터 그렇죠. 인간의 몸에 이렇게 네, 부착을 하면 부착이- 떨어지지 않는. 예. 실제로 그리고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이 소재를 그대로 우리가 네. 자연 소재긴 하지만 네네네. 우리 피부 소재를 우리가 인공적으로 만들면 그 소재는 가장 우리가 적합한 인체 웨어러블 디바이스 소재가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소재들에 요즘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는 매번 강연을 들을 때마다 왜 이렇게 자꾸 영어가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네. 엑스맨에 보면 예. 그 몸이 변신하는 여자가 나와요. 미스티. 미스티. 예, 그렇죠. 네. 전신이 그 다 미스티가- 변하죠. 그러니까 미스티처럼 네. 피부 자체를 다 그 소재로 다 입혀가지고 옷도 안 입고 있다가 오늘은 이 옷 하면 옷으로 딱 변신하고 예.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생각이. 네, 시간이 걸리겠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언젠가 가능성이 있나요? 언젠가는. 예. 언젠가는 가능성이 있죠. 예, 예를 들면 제가 얼마 전에 신문 기사를 봤는데 예. 한 30년, 20년 전에 빌 게이츠가 이런 예언을 했었어요. 사람들이 나중에 한 20년 지나면 누구나 다 컴퓨터를 하나씩 들고 다닐 거다, 소나기에.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뭐야? 믿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컴퓨터 이렇게 큰 걸 어떻게 들고 다녀? 근데 지금은 다 저희가 컴퓨터보다 더 좋은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잖아요. 진짜 그게 뭔 옛날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네요. 그렇죠. 예전에는 아니 무슨 핸드폰으로 컴퓨터 하는 일을 해? 제가 그러니까요. 이랬던 적이 몇 년 전이에요, 불과. 생각해보니까. 아니 이게 핸드폰이지 이게 컴퓨터야? 제가 이런 생각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핸드폰이 아니라 이 자체가 컴퓨터니까. 그렇죠. 예. 진짜 이 시대가 빠르네요. 예. 변화 자체가. 예. 혹시 김 교수님 이거 가능할까요? 네, 해리포터에서 네, 신소재를 개발해가지고 네, 망토를 쓰면 사라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 소재도 최근에 상당히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메타 소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있네요, 진짜 그게. 근데 아직까지 이제 진짜로 투명 망토가 아주 이제 우리가 실용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네. 최소한 기본 개념은 생겼고요. 네. 실제로 빛을 그렇게 조절을 해가지고 투명한 것 같이 보이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소재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흥미진진한데요. 흥미 있는 분야가 이쪽 나노 분야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계속해서 김상욱 교수님의 강연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쭉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탄소 나노튜브나 그래핀 또는 플라렌과 같은 탄소 나노 소재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탄소 나노튜브나 그래핀 같은 것들은 상당히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죠.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이나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이 한두 번은 들어본 기억이 있을 건데요. 그 두 가지 소재 모두 다 사실은 순수하게 탄소로만 돼 있습니다. 탄소라는 어떤 원소를 살펴보게 되면은 어렸을 때 그 자연 시간에 공부하셨던 주기율표 있죠. 주기율표에서 이제 여섯 번째 위치에 있는 그런 원소고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산화탄소에도 탄소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그 몸에 있는 다양한 어떤 생체 분자에도 전부 다 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천만 종 이상의 다양한 어떤 화합물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렇게 탄소가 여기저기 도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우리가 오늘 관심을 가지고 있는 탄소 나노튜브나 그래핀은 순수하게 다른 원소가 없이 순수하게 탄소로만 돼 있는 그런 물질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순수하게 탄소로만 돼 있는 물질을 탄소의 동소체라고 하거든요. 탄소의 동소체란 표현 자체는 조금 이제 새로우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가지 탄소 동소체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다이아몬드고요. 다른 한 가지는 이제 흑연이죠. 사실 보면은 이제 다이아몬드라는 말의 어원은 그리스어로 이제 unbreakable, 그러니까 부서뜨릴 수 없는, 그러니까 영원 불면한 그런 아주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그 반면에 이제 또 다른 어떤 탄소 동소체인 흑연, 그라파이트라고 영어로는 얘기하는데요. 그라파이트의 어원을 보게 되면 저건 그리스말 어원이 드로우, 그린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요새도 이제 실제로 연필심에 어떤 흑연을 쓰고 있지만 인류가 오래전부터 사실은 이제 뭐 그냥 땅에다가 그죠? 뭔가 그려서 표현할 때부터 흑연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어떤 그 명칭의 어원이 됐는데 이 두 가지 물질을 살펴보게 되면은 겉보기에도 한 가지는 아주 아름답고 한 가지는 좀 그냥 검었기만 하고 그런 차이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재밌는 특성은 어렸을 때 그 자연 시간에 실험을 해보면 연필심을 통해서는 이렇게 전기가 통하는 실험을 해보신 기억이 있죠. 전지하고 그 전구를 이어보면은 연필심은 전기가 통합니다. 반면에 다이아몬드는 전기가 안 통하죠. 집에 혹시 다이아몬드 그 결혼 반지에 한번 이렇게 전구를 이어보세요. 절대로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두 가지가 다 순수하게 탄소로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어떻게 보면 모양도 다르지만 가격도 그렇게 다르고 값어치도 다를 뿐더러 이렇게 어떤 물성도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흑연계의 탄소는 어떻게 보면 아주 값싸고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그런 어떤 탄소를 우리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나노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런 흑연계 탄소가 아주 중요한 물질이 될 수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됐죠. 이제 보시면은 어떤 흑연계 탄소가 사실은 이렇게 탄소가 주위에 3개의 탄소와 연결된 판상의 구조를 이루거든요. 저것이 이렇게 말려가지고 공 모양이 된 것도 있고, 이렇게 1차원적으로 말려서 튜브 형태가 된 것도 있고, 그냥 이렇게 면으로 존재하는 그런 형태들이 있다는 걸 과학자들이 알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제 공 형태하고 면 형태로 된 두 가지 소재가 각각 플러렌이라고 하고 또 그다음에 그래핀이라고 해서 두 가지 다 노벨상을 받았죠. 어떻게 보면 이 3가지 물질이 어떤 나노 기술에 아주 중요한 그런 물질인데 그런 중요한 물성을 갖는 이유는 저것들이 아주 작고 그죠? 그리고 아주 작기 때문에 투명합니다. 그러면서도 기계적인 물성도 아주 높죠. 아주 나노 스케일의 물질 중에서는 단단한 편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전기를 잘 통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기를 잘 통하면서 잘 휘어지는 물질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탄소 나노 물질들이 개발되면서 아주 기계적으로 유연하면서도 전기적인 활성을 갖는 그런 물질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됐죠. 현재 이런 탄소가 우리 생활에 쓰이고 있는 예는 없는지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하나의 재미있는 예가 있습니다. 그 좀 꽤 유명한 어떤 그 스포츠 용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그래핀 테니스 라켓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품명을 그래핀 라켓이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어떤 상당히 그 유명한 모델들을 기용해서 그 상품을 대대적으로 광고를 했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제품이 나와 있는지 몰랐었는데 우연히 어떤 학회에 갔다가 그 다른 분이 강연하시는 걸 보고 이제 알게 됐는데요. 그분이 농담같이 하신 말씀이 그 조코비치 선수라고 유명한 선수가 있죠. 그 선수가 이 라켓을 가지고 결승전에 나갔다가 아깝게도 패했다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우승했으면 이 그래핀의 어떤 라켓이라는 게 더욱더 유명해졌었는데 아쉽다. 이런 농담도 하시는 걸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런 탄소 소재가 그죠? 어떤 미래의 어떤 새로운 장치를 위해서 아주 중요할 거란 건 다들 어느 정도 이해하셨을 것 같은데요. 역시 이것도 실제로 어떤 나노 소재, 다른 나노 소재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하는 장치를 만들려면은 그것을 어떻게 조직화하고 그죠? 어떻게 조립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제 저하고 저희 연구실 학생들은 이제 그런 연구 주제에 대해서 같이 이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자연계에 존재하는 분자의 자기조립 현상을 실제로 어떻게 이런 다양한 탄소 나노 소재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탄소 나노 기술이라는 게 정말 대단하구나. 이게
진짜 우리가 옛날 그런 농담했었잖아요. 어떤 거요? 다이아몬드하고 연필, 흑연하고 네. 같은 동소체다라고 그렇죠.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이게 이제 온도와 압력 차이에 따라서 하나는 다이아몬드가 하는 그렇죠. 네. 이 흑연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기존에 있는 흑연을 다시 내가 압력이나 온도를 가해가지고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면 얼마나 좋을까? 슈퍼맨에 이런 나옵니다. 엉뚱한 나오죠. 슈퍼맨이 이렇게 네. 석탄을 주먹을 쳐서 네. 다이아몬드를 만들었어요. 저희가 선물을 하죠. 네. 또 쓸데없는 생각을 했네요, 우리가. 다이아몬드 말씀하시니까 궁금해지는 게 네. 약간 네. 플러런이라거나 이런 새로운 소재들이 네. 전 그게 궁금해요. 비싼가요? 또 소재에서 중요한 거는 얼마나 가격이 비용이 들어가느냐. 중요하죠. 네.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요. 사실은 모든 소재가 처음에 개발될 때는 엄청나게 가격이 비쌉니다. 그렇겠죠. 아. 네. 아무래도 처음 개발될 때는 연구비 같은 게 들어가니까요. 그렇죠. 연구비도 네. 들어가고 그걸 만드는 장치들도 다 네. 없는 상태거든요. 네, 네. 근데 그것이 실제로 가능성을 크게 보여서 이제 어느 정도 투자가 되고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면 조금씩 생산되는 양이 늘어나면 갈수록 대량 가격이 생산하면. 그러니까 예, 대량 자본이 또 투입이 되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가능성. 그 실제로 탄소 나노튜브 같은 경우는요. 네. 최근에 상당히 굴지의 대기업들이 대량 생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가격이 많이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는. 상당히 많이 내려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퀄리티가 아주 높지 않은 탄소 나노튜브는 거의 범용 소재 같이 가격이 상당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김상욱 교수님의 강연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의견 있으신 분 용감하게 손을 들어주시죠. 예, 남학생. 먼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안양시에서 온 21살 권영준이라고 합니다. 네. 자, 뭐가 궁금하세요? 저번에 뉴턴이라는 잡지에서 읽었는데 네. 어떤 일본 과학자가 우주정거장까지 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네, 그거에 가장 유력한 후보 소재가 탄소 나노튜브라고 들었는데 그게 실제로도 가능하고 충분히 재료가 모일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오, 진짜 그런 상상도 해볼 수 있겠는데요? 근데 휘니까요, 그죠? 네. 네. 어떨까요? 예, 지금 사실은 방금 학생이 질문한 그 프로젝트가요. 그 미국이나 그 유럽에서 꽤 오래전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그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은 그 우주정거장까지 케이블을 이어서 네. 그 케이블카를 타고 이렇게 쭉 올라가듯이 네. 그 어떤 우주정거장까지 어떤 오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겠다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엘리베이터처럼 케이블로 하나 연결해가지고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그렇죠. 예.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게 없으면 로켓을 쏴서 아주 에너지를 많이 쓰면서 가야 되는데 그렇죠. 케이블을 조금씩 끌고 가면은 그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시작이 됐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밧줄이나 이런 걸 바로 쓰려고 하면은요. 네. 그렇게 우주공항까지 연결을 할 때 물론 기계적인 물성도 네. 떨어지지만 자외선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대기권 밖으로 가면은 다 이것이 물질이 그 변형이 상해버립니다. 되거나 예, 파괴가 다 되거나. 사가버리죠 한마디로. 아. 그래서 그런 극한적인 조건에서 견딜 수 있는 그런 어떤 섬유, 어떤 동아줄을 엮으려면은 네. 결국에 거기에 가능성이 있는 것은 탄소 나노 물질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탄소 나노 물질의 이론적인 물성에 가까운 걸 유지하면서도 네. 그런 동아줄을 뽑을 수 있다면 실제로 이제 그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이제 그 프로젝트의 주요 목표입니다. 가능성은 어때요? 예, 사실은 이제 그 쉽진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런 이론적인 물성은 탄소 나노튜브 한 가닥 한 가닥이 아주 길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이 짧은 것들을 이어서 하기에는 동아줄을 뽑으면 그 연결된 부분에서 다 끊어지게 돼 있어요. 원래 탄소 나노튜브의 이론적인 물성은 이것이 그 길이가 끝까지 연결될 때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길게 탄소 나노튜브를 뽑으면서 이렇게 네. 동아줄을 엮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도 아주 세계적으로 제일 앞서가는 연구 그룹들이 그 어떤 시도하고 있는 연구 내용 중에 한 가지입니다. 탄소 나노튜브 말고 탄소 나노 섬유로서는 최근에 아주 많은 실생활에 쓰는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가령 네. 우리가 자전거도 예. 탄소로 만든 자전거들을 탄소 소재. 예. 우리가 흔히 아는. 그게 이제 네. 그 탄소 나노 소재와 엄청 가벼운 가볍고. 그렇죠. 네. 카본 소재 그게 탄소. 그렇죠. 가벼운 그래요? 것들. 왜 아까 테니스채도 김상욱 예, 예. 교수님 얘기 드렸지만 이것도 테니스채가 왜 좋냐면 가벼우면서도 강성이나 탄성이 굉장히 훌륭하거든요. 이제 아니면 요즘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들도 굉장히 네. 관심이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철판 대신에. 예, 연비가 이게 무게가 가벼워지니까. 같은 강도에서 굉장히 가벼워지니까 연비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확률이 있죠. 예.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네요. 그렇죠. 가능성이. 예, 예. 자, 이제 마지막 강연입니다. 어느새 노윤영 교수님의 강연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제에 말씀드릴 내용은 웨어러블 미래형 전자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존의 전자소자들은 대부분 우리가 유리나 아니면 이런 딱딱한 기판 위에서 전자소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 같은 걸 쓰면서 가장 많이 겪는 불편 중에 하나가 실수로 떨어뜨리면 휴대폰의 액정 화면이 깨지거나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유리가 갖고 있는 재료의 본성의 특징이에요. 잘 깨진다. 하지만 좋은 점은 굉장히 투과도가 좋아서 우리가 화면을 잘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유리의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깨지는 단점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려면 어떤 소재를 써야 할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흔히 많이 쓰고 있는 플라스틱 필름 같은 거는 그것도 역시 잘 보이기도 하고요. 또한 이거는 잘 깨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안경에 쓰이는 렌즈 같은 것도 이런 플라스틱 필름이나 그거 관련된 소재로 만들면 깨지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높은 투과도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플렉서블한 웨어러블한 디바이스를 만들려면 일단 그 기판 자체가 플렉서블 해야 돼요. 그래서 유리는 그렇게 만들 수가 없고요. 그러면 대부분 우리가 폴리머 필름을 통해서 아니면 고분자 필름, 이런 필름을 통해서 기판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물론 시중에 나와 있는 필름보다는 조금 더 특수한 재질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런 필름을 통해서 만듭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가장 큰 기본적인 목적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이런 디바이스를 쓰고 싶다라는 그런 꿈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두 번째 유리의 단점이 뭐냐면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우리가 디바이스를 들고 다니다 보면 무게감을 좀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휴대폰 같은 걸 들고 다니면 그렇게 많이는 못 느끼지만 이제 태블릿 PC를 예를 들면 이것은 이제 우리가 쉽게 들고 다니기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자들을 좀 더 우리가 가볍고 깨지지 않고 또한 태블릿 PC는 들고 다니는 게 부피가 좀 있는데 이것을 말아서 주머니에 우리가 종이처럼 꽂고 다닐 수도 있고 이런 소자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욕구 때문에 이제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들 아니면 플렉서블 디바이스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전자 소자들이 어떻게 우리가 인류가 역사상 살아오면서 전자 디바이스들이 발전된 과정을 보면 처음에 우리가 만들었던 컴퓨터는 가령 한 방이 다 컴퓨터일 정도로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주 조그만 칩으로 만들어졌죠. TV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TV도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 브라운관 TV라고 해서 이렇게 두꺼운 부피가 큰 TV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앞에 화면도 평평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볼록한 화면이었었죠. 근데 그게 점점 어떻게 되냐면 TV의 이 두께가 얇아졌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PDP라는 TV가 나왔을 때에는 그게 보통 한 5cm 정도의 두께를 갖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얇아졌습니다. 그러다가 LCD가 나오면서 훨씬 더 얇아지게 됐죠. 근데 OLED가 나오면서는 진짜 더 얇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 얇아지면 궁극적으로 재료가 얇아지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점점 더 가게 되면 아주 얇은 형태로, 아주 가벼운 형태로 가면서 전자소자가 휘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이 그냥 단순히 휘어지기만 하면 안 되고 다양한 어떤 새로운 펑셔널리티와 만나야, 기능성과 만나야 이제 우리 사회에 쓰게 되는 거죠. 가령 예를 들면 요즘은 신체에 착용하고 다니는 굉장히 많은 전자 소자들을 나옵니다. 흔히 이제 요즘 시판되고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라고 시계라든지 이런 소자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형태들은 인간이 갖고 있는 우리 몸은 사실은 굉장히 곡선성을 띠고 있어요. 우리가 딱딱하게 이렇게 전자 소자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둥글둥글한 모양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착용하고 다니려면 이 전자 소자도 둥글둥글하게 잘 우리 몸과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역시 이런 유연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직은 이제 기술이 확실히 성숙이 안 된 거죠. 그런데 조금 더 지나면 이제 모든 전자 소자들이 이제 완벽하게 구부러지는 세상이 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신체에 확실히 잘 말아가지고 다닐 수 있는 소자가 되고요. 또한 저희가 연구하는 것 중에 하나도 이런 옷 위에다가 옷감에다 직접 우리가 전자 소자를 넣어서 그래서 만들 수 있는 형태의 소자들도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새로운 세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전자 소자들은 우리가 관심이 있었던 것이 가령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도 너 컴퓨터가 얼마나 빠르냐, 얼마나 많은 정보를 저장했느냐 이런 성능, 주로 속도나 아니면 저장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심이 있었는데 물론 그것을 포기한다는 게 아니고 그걸 이어서 최근에는 그 외에도 감성,
우리 인간의 감성이라든지 아니면 신체와 얼마나 잘 적용되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따진 형태로 디바이스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형태에서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앞으로 우리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것 같고 또 그중에 아주 많은 새로운 소재들이 개발돼야만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완성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노 교수님의 강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발전이 더 되면 아이언맨을 실제로 만들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죠? 예, 내가 입었는데 정말 가볍고 네. 이 안에 여러 가지 그 융합 에너지를 다 활용해가지고 그렇죠. 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죠? 힘도 네. 이 제가 내는 힘의 근력을 더 보조해주는 어떤 형태를 넣으면 제가 생겨나는 힘보다도 훨씬 많은 힘이 생겨날 수 있는 것도 가능한 거죠. 와, 나 죽기 전에 입어볼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빌 게이츠의 예를 들었지만 요즘의 기술의 속도의 발전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빠릅니다. 야, 네, 그래서 아마 가능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내가 만약에 아이언맨처럼 그런 걸 입고 이렇게 날 수 있다면 이거는 상상만 해도 흥분되네. 그렇죠. 자, 또 궁금한 게 있으신 분은 이제 마지막 기회입니다. 저 뒤에 계신 분. 번쩍 드셨네요, 손. 자, 소개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전북 남원에서 온 장민순이라고 합니다. 저희 프로 때문에 올라오신 거죠? 네, 꼭 그렇지는 않고요. 왜 그러세요? 저희 프로그램 방청하시려고 올라오신 거 아니세요? 맞습니다. 네, 저희가 이런 프로예요. 임혜진이 전국 각지에서 이 강연 들으려고 이렇게 올라옵니다. 예. 어떤 궁금증이 있으세요? 제가 궁금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은 작아지고 좋아졌는데 향기나 뭐 이렇게 음식 냄새나 이런 것들은 아직은 그게 아직 뭐 나와 있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그런 것들이 더 발전하면 가능한지 궁금해서. 방금 질문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엘모 전자와 같이 2년 동안 개발한 게 있는데 이제 아까 얘기 다 하셨네요. 아니 뭐 엘모 전자는 세상에 굉장히 많이 이제 아까 인쇄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인쇄를 해서 센서를 만들면요. 이 센서를 통해서 여기에 있는 많은 냄새들을 우리가 디텍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냄새를 디텍했는지를 제가 휴대폰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거를 전송할 수 있는데 이게 나중에 많이 접목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방송을 할 때도 흔히 지금은 영상이나 소리만 보내죠. 제가 그게 궁금했어요. 우리 음식 하면 야 이거 진짜 전해드리고 싶은데 저만 먹어서 어떡하죠? 그렇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요리 프로나 막 먹방할 때. 그렇죠. 이걸 전달해주고 싶은데 이게 그게 가는 거예요? 가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냄새를 성분으로 이게 디지털화하면 이거를 방송에 전송을 해서 시청자가 그 냄새를 맡아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해요. 대단하네요, 진짜. 전자코 기술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 인간이 후각에서 코 냄새를 맡듯이 그것을 비슷하게 만든 전자코를 통해서 이제 냄새를 맡는 성분을 전자화시키게 되면 그러면 원래 이런 방송에 탑재를 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얘기했던 냄새도 보낼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다른 어떤 것도 보낼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하게 되겠죠. 재밌습니다. 오늘 흥미진진하네요. 네, 신소재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쭉 나눠봤는데 정말 우리가 미래에는 참 이 나노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인쇄 그 전자 기술이라 해야 될까요? 이런 쪽을 통해서 못할 게 거의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어떤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좀. 네, 저는 사실은 이제 저희 연구실이 어떤 나노 기술을 상당히 좀 실용화에 가깝게 많이 많이 변모시켰다고 평가를 듣는데요. 더 발전시켜서 이제 진짜 어떤 실용화된 어떤 나노 기술로 발전시켜가는 게 저희의 큰 목표입니다. 예, 저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같이 연구하고 있는 저희 산업체와 함께 제가 썼던 인쇄전자 기술이나 아니면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같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성공해서 여러분이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큰 계획이 됩니다. 어쨌거나 우리의 삶, 특히 그 인간 중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 분야를 연구하고 계신 분인 것 같아서 앞으로도 풍요로운 인간의 삶을 위해서 더욱더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에게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해주시고요. 어떤 분들이 나오실지 궁금하실 텐데 오늘 주인공 두 분을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기후변화 그 자체는 우리에게 식량을 가져다 줄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있습니다. 지구상에 이렇게 먹을 것들도 많은데 왜 하필 곤충을 먹어야만 하나?
저는 그래도 오늘 그 곤충 식량을 가지고 나오신다 그래서 곤충 모양이 있는 걸 하나쯤은 가지고 나오실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아,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아니 그냥 물어봤는데 진짜 가지고 오셨어요? 상상 안내자 이종범의 이매진. 오늘은 또 어떤 결론을 낼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은 정말 재밌는 강연들이었죠. 네. SF 소설계의 거장 중에 네. 아서 클락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네. 그 아서 클락이 클락 3법칙이라는 것을 말해서 유명한데요. 네. 뭐 첫 번째, 두 번째 법칙도 굉장히 흥미롭고 멋있는 말이지만 세 번째가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네. 고도로 발달한 과학은 마법과 구분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실제로 지금 우리가 핸드폰을 갖고 있거나 이런 오늘 들은 얘기들을 과거에 어떤 사람이 본다면 네. 마법이잖아요. 그러네요. 해리포터에 나오는 투명망도 지금 개발 중에 있고요. 네. 사실은 거기 나오는 움직이는 신문도 저희 뭐 이북 같은 거에서 이 전자잉크 같은 식으로 구현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보고 있으면 진짜로 고도로 발달한 마법 같은 과학들의 세계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옛날에 과학이 철학과 함께 했을 때 두 가지가 아직 구분되기 전에 과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과 세계를 좀 분리시키는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인간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썼던 도구. 네. 근데 지금의 과학은 인간과 이 세상 사이의 경계를 점점 허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해 주셨던 이 신소재 쪽의 과학자들이 네. 그쪽에 천명 역할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 정말 또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줬는데 네. 사실 이 이종범 작가와 비교해서 두 분, 네. 세 분을 비교하면 오늘 강의 중에 제일 어려운 말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너무 쉽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어려운 말을 하고 아니, 그러니까 있네요. 굉장히 이게 이제 저희 그 이매진의 자랑을 하고 싶어서 네.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분야인데 어디 가서 분들이- 이렇게 쉽게 들어요. 나오는 분들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신소재는 우리의 미래를 여는 또 다른 열쇠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저는 또 가져봤습니다. 자, 이렇게 이매진은요, 미래에 대한 우리의 상상력을 현장에서 현실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고 그 상상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 자리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 또 어떤 흥미진진한 강연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